1929년 독일 뒤셀도르프. 그해 봄부터 이 도시에서 사람이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5살 아이와 45살 노동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수법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처음에 범인이 여러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말까지 뒤셀도르프 경찰서에 들어온 편지는 13,000통이 넘었습니다. 용의자 명단에 오른 이름은 90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그 도시 안에 있었는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10분 사건 파일은 독일 역사상 가장 큰 수사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를 끝내 신고한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3년 5월 25일 밤, 쾰른 미라임의 한 선술집 2층에서 10살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모는 아래층에서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시선은 곧바로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소녀의 삼촌 오토 클라인이었습니다. 전날 밤 소녀의 아버지와 크게 다퉜고 평생 잊지 못할 일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오토 클라인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습니다. 배심원단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그를 풀어줬습니다. 다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마을의 의심까지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진짜 범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여기서 18년이 더 걸립니다. 그날 밤 그 집에 들어갔던 사람은 30살의 페터 퀴르텐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그 동네로 돌아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16년을 더 살았습니다. 1929년 2월 3일, 뒤셀도르프에서 한 여성이 길에서 습격당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닷새 뒤 2월 8일에는 9살 아이가, 다시 닷새 뒤 2월 13일에는 45살 남성 무돌프 셰어가 숨졌습니다. 열흘 사이 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건은 닮은 구석이 거의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도 성별도 달랐고 사용된 도구도 달랐습니다. 범행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경찰은 이것을 한 사람의 소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사건 3건이 우연히 겹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판단이 이후 9달을 잃게 만듭니다. 봄이 되자 경찰은 한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베르크. 지적장애가 있었고 비슷한 사건으로 이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월에 벌어진 습격 사건들을 전부 자백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판 대신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경찰에게 이 자백은 사건의 종결이었습니다. 2월의 연쇄 습격은 해결된 것으로 처리됐고 인력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문제는 그가 범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8월이 되자 습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8월 11일 한 여성이 실종됐고 8월 24일에는 축제가 열린 광장 근처에서 5살과 14살 아이 2명이 함께 희생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도시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언론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범인에게 뒤셀도르프의 흡혈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별명은 신문 판매에는 도움이 됐지만 수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거리가 비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밖에 내보내지 않았고 여성들은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경단이 생겼고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10월 11일과 11월 7일에 2명이 더 희생됐습니다. 11월 7일이 그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2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9달이었습니다. 그 사이 수사는 독일이 그때까지 벌인 것 중 가장 큰 규모로 커졌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형사들이 파견됐고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1929년 말까지 경찰이 받은 편지는 13,000통, 조사한 사람은 9,000명, 확인한 단서는 2,650건이었습니다. 용의자 후보로 정리한 이름은 90만 개였습니다. 제보 중에는 자기가 범인이라는 자백도 섞여 있었습니다. 관심을 끌려는 사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이웃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뒤섞였습니다. 경찰은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수사가 커질수록 오히려 느려졌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려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그 도시 안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했고 공장에 다녔고 이웃들은 그를 조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930년 5월 14일 뒤셀도르프 중앙역에 20살 마리아 부들리크가 도착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역에서 만난 한 남자가 묵을 곳을 알려주겠다며 그를 데려갔습니다. 남자는 매트만 거리의 자기 집에 잠깐 들렀다가 그를 그라펜베르크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부들리크는 살아서 그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인에게 편지를 써서 그날 있었던 일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주소를 잘못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배달됐고 5월 19일 그 사람이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부들리크를 찾아내 매트만 거리의 집을 확인했습니다. 상황을 눈치챈 퀴르테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아내 아우구스테를 찾아가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을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범인을 잡는 사람에게 걸린 현상금을 아내가 받아 노후를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5월 24일 아우구스테는 경찰서로 갔고 퀴르테는 저항 없이 체포됐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4,000 나이스마르크를 받았습니다. 재판은 1931년 4월 13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는 처음에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며칠 만에 스스로 그 주장을 거둬들이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4월 22일 배심원단은 2시간이 채 안 되는 평일 끝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6년 전 쾰른 미라임 사건도 그의 자백으로 이때 정리됐습니다. 오토 클라인이 법정에서 풀려난 지 18년 만이었습니다. 1931년 7월 2일 아침 6시 쾰른의 클린겔피츠 교도소에서 형이 집행됐습니다. 그의 나이 48이었습니다. 그를 조사한 정신과 의사 카를 베르크는 재판 전으로 그와 오랜 시간 면담했고 그 기록을 책으로 냈습니다. 성적 동기를 가진 연쇄살인범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꼽힙니다. 훗날 범죄 프로파일링이라 불리게 되는 작업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수사가 사람이 아니라 정보에 깔려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90만 개의 이름을 적어두고도 경찰은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를 멈춘 것이 결국 수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온 한 사람이 쓴 편지가 잘못 배달됐고 그의 아내가 경찰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10분 사건 파일이었습니다.